네, 그래서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살펴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번 문맥화 단서와 크로스톡이라는 제목으로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의 연구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문화 의사소통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연구 자료나 이제 분석 대상도 그런 상호 문화 의사소통, 이문화 의사소통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라든지 이주 노동자 등 혹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나 영국처럼 조금 이민자가 많은 곳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교사나 뭐 혹은 학교 뭐 대학에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예요. 대학만 해도 현재 한국에서는 상호 문화 의사소통이나 이문화 의사소통이 꽤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러다 보니 무슨 가정 내에서의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제외가 되겠죠. 그중에 이제 유명한 항상 언급이 되는 그런 연구가 이제 크로스톡인데요. 크로스톡이라는 개념이자 연구인데 건퍼즈라는 이제 유명한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자의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뭐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그런 학자인 거죠. 이분은 이제 의사소통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럼으로써 특정 공동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는 이분이 영국 분이어서 영국의 상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의 연구를 보면 그래서 영국의 백인 주류하고 이제 인도계 영국도 굉장히 그 이민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계 비주류로 이제 연구 대상을 나누어서 영국 사회에서의 언어 사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인도계 사람들은 벌써 인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국 백인들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지는 뭐 제가 영국에 살지 않고 영국에 뭐 이렇게 잘 아는 분이나 영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주류는 영국 백인들이고 이 인도계 영국인들이 분명히 영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이나 국적이 영국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인도계라는 이유로 저 사람들은 외국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외국인이라는 이 인식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영어 우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영국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영어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었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그런 인도계인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다수는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습득을 해서 상당히 유창하게 거의 모국어에 가깝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국 영어가 아니지만 영국식 영어가 아니지만 영어라는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영어란 말이에요. 백인들한테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게 민족 변인으로 작용을 해서 저 사람 영어가 영국식 영어가 아니고 인도식 영어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게 특정 소수 인종에 속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그레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양식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뭐 올드한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뭐 경양식 약간 뭐랄까요? 이런 스테이크류 혹은 고기류 뭐 우리처럼 구워 먹는 그 고기 말고요. 그 스테이크류 약간 서양식의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잘 해 드시는 분들은 이 소스의 이름을 아실 것 같아요. 그레이비라는 거. 저는 별로 요리에 관심이 없고 저는 굉장히 한식주의자라서 사실 뭐 이 소스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서양 소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스테이크나 고기 위에 올려서 먹는 소스 굉장히 흔하게 이제 서양식에서 사용되는 소스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해줄 때 우리가 뭐 후추 뿌려 드릴까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비 뿌려 드릴까요? 라는 의미로 그래비라는 요 단어지만 하나의 문장, 하나의 발화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그래비라고 했을 때 그래비 여기서 화살표는 억양이에요. 올라가는 억양으로 그래비 이렇게 했을 때랑 그래비 이렇게 했을 때 가 이제 이 사람이 보여준 건퍼즈가 보여준 예예요. 그래서 영국식 영어에서는 웨이터가 밥을 먹고 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손님한테 주문한 손님한테 그래비 뿌려 드릴까요? 그래비를 원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 그래비라는 발화를 했을 때 억양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비, 그러니까 너 그래비 줄까? 그래비 드릴까요? 이런 뜻으로 그래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도식 영어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을 할 때 그 그래비 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내림 억양으로 실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비 이렇게 실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 영어가 주류인 사회에서 파키스탄계의 영국인이 그래비라고 했을 때 이 영국 사람들은 어, 이 그래비라는 발화를 그래비를 더 드릴까요? 라는 그런 공손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림 억양으로 발화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약간 무례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이제 제안이나 그래비라고 했을 때는 제안 질문으로 영국 영어를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파키스탄계 영국인이 뭐 그래비 이렇게 내림 억양으로 발음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너 그래비 먹어. 약간 이게 그래비다. 내가 너한테 그래비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고압적인 느낌? 혹은 주장이라는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파키스탄계 영국인이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 사람 저 직원 무례하네? 저 종업원 굉장히 태도가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다른 파키스탄계 혹은 인도계 종업원이 이런 식의 발화를 계속 했을 때 저 인도계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뭐 서빙할 때 예절을 모른다 이렇게 편견으로 고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어, 뭐랄까요? 여기 자음 모음의 조화가 똑같은, 그리고 의미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랩이라는 단어인데, 단지 그 억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지금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 활문론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억양, 여기, 억양, 하지만 그 발화의 결과는 굉장히 이제 좀, 영향력이 크죠. 이거를 바로 이제 이렇게 뭔가 사소해 보이지만 언어에 있어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사소해 보이지만 그거의 의미나 해석이나 영향에 있어서 약간 영향력의 강도가 큰 것을 이제 맥락화 단서라고 합니다. 혹은 뭐 문맥화 단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contextualization cue라고 해요. 이거를 맥락화 단서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억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발화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복잡한 의도를 청자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죠. 같은 문장, 같은 발화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친한 친구로서 비밀스럽게 말하고 있다.
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걸 나타내는 표지를 여러 개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혹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자유자재로 잘 전달하고 계시죠. 내가 비꼬는 거긴 한데 막 심각하게 누구를 욕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전달하기 위한 뭐 어조의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나의 요점이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를 한다든지 액센트나 이렇게 큰 목소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맥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나오네요. 특정 의미. 우리가 어떤 발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발화의 특정 부분의 운율, 즉 억양, 강세, 음의 높낮이 혹은 준언어적 단서, 주저하기, 휴지, 속도와 크기, 코드 스위칭, 방언 등등을 조절을 하고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내가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의식하면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아주 자유자재로 이런 문맥화 단서들을 사용하면서 나의 의도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려고 그런 노력을 항상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의사소통상의 오해는 이게 일방향적인 과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소통상의 오해에 대한 거예요. 이제 오해를 이제 이 건퍼즈가 크로스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스커뮤니케이션 이제 크로스턱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특정 소수 화자의 행위를 대다수의 기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화자가 한 행위를 저 사람이 속한 집단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수 집단을 부적절하고 무능력한 화자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야 저거 진짜 괜찮지 않냐 라고 발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B1은 아니 라고 했고 B2는 그래 괜찮은데 좀 보충할 게 있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둘 다 정답이 있는 답은 아닌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약간 규범적인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고 야 저거 진짜 괜찮지 않냐라고 했을 때 너무 그 사람의 그런 의견을 반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 선동이 후반대 공손성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좀 보충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 무슨 윤리 시간은 아니지만 이 상호작용적 사회 언어학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좀 공손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는 왜 저렇게 비공손하게 무례하게 말을 하지? 되게 무뚝뚝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더 규범적인 그런 문화권에서는 괜찮은데 좀 보충할 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회피적이다. 의도적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다. 저 사람은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특정 발화 사례 규범과 관례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어떤 문화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서로 다를 때, 규범과 관례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 활용적 실패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A가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구직 면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백 기간 동안 왜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한 시기 뭔가 한 해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1년이 비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기보다 그런 게 있으면 100% 거의 99%의 확률로 그때 뭐 했는지 그 경력 공백이나
뭔가 비어있는 시간에 대한 질문은 100%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직종에 상관없이 꼭 그 공백 기간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공백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내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실제로 안 했어. 맨날 자고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먹고 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는 게 정상이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로버트 외에 몇 명이 쓴 논문에 92년에 보면 동양계 지원자의 구직 면접이었는데 동양계가 우리 이 뭐죠? 동아시아 쪽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쪽은 아니었고 이제 다른 이제 아시아 지역의 구직 면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는 대답이 이상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입사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공백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해도 감점이나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없었던 반면에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담화 상황에서 저런 대답을 했을 때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감점이 일어난다든지 불합격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가 다른 교재에 있는 예를 조금 각색을 한 건데요. 한국식으로 각색을 한 건데, 비슷해요.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셨는데, 삼성 플레이가 지원자님께 제공하지 못한 어떤 면을 네이버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직 면접을 하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네이버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전 직장의 상사가 약간 또라이였다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은 응답이잖아요. 그쵸? 혹은 음, 뭐가 있을까요? 또 네이버는 빨간 날 다 쉬잖아요. 뭐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빨간 날도 없어요. 무조건 뭐 주 7일 근무해요. 뭐 아니면 돈을 많이 줘요. 뭐 휴가 때문에요. 뭐 이렇게 그게 실질적인 이유라고 할지라도 보통은 내가 이 면접 상황에서 면접을 왔다라는 건 내가 거기에 입사할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떨어지고 싶지 않는 이상 그런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뭔가 나의 그 직업의 이상향과 내가 직업적으로 혹은 그 전문가로서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당신 회사의 그런 이상향과 일치한다.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답이 되겠죠.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저는 기업 면접은 솔직히 해본 적이 없고 맨 다 학교 면접만 본 적이 있어서 음,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중앙대에서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이 100% 나올 텐데 멀쩡한 학교에서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는 대답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이 학교의 교육관과 혹은 총장님의 뭐 이상향과 나의 이상향이 뭐 맞는다. 교육관과 철학이 맞는다. 뭐 나의 연구 역량을 여기서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굉장히 뻔하지만 적절한 답을 할 거잖아요. 괜히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 가지요. 예를 들면 명절 보너스, 면접관이 그 외에 많은 것들이요. 휴가 같은 거. 삼성도 휴가가 있지만 네이버는 휴가가 삼성보다 많죠. 라고 했을 때 면접관이 네 했단 말이에요. 웃지도 않고 네 했어요. 분위기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웃기려고 적은 게 아니라 이런 류의 대답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걸 보는 순간 막 입틀 막 하겠지. 어떻게 쟤 왜 저래 막 떨어지려고 막 작정했나 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정도로 부적절한 대답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괜찮은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해당 문화권의 에서 적절한 규범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면접에 응했을 경우에는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죠. 사실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내가 그 목표 문화에 혹은 내가 목표 언어권에 어,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 그런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야는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이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의사소통적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이런 의사소통의 실패 사례가 축적이 됐을 때 사실 면접관들은 이제 저 나라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인도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인도권 화자들은 인도권 지원자들은 다 좀 이상해. 저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왜 우리가 왜 어떤 회사에서는 특정 대학은 아예 지원서를 안 본다면서요. 아예 그냥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놓고 특정 대학에서 지원을 하면 아예 이제 뭐랄까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랬다간 신고감인가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이 나라에서 왔네 그러면 줄줄이 아예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엄청난 영향이죠. 그 해당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향도 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연구하는 게 이런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 같은 경우는 면접관하고 지원자가 구직 면접에 있어서 뭐가 규범이고 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기대가 달랐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원자는 이 면접관 발화에 화용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면접관이 쟤 뭐야? 약간 떨어지려고 일부러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상의 혼선, 크로스톡은 표면상의 언어적 특징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참여하는 발화 사례의 종류와 해당 문맥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가정이나 기대에 대한 문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제 말해진 것은 사실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작용도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암묵적으로 공유된 수많은 지식에 의존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문맥 속에서 발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제하고 배경 지식의 존재를 가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스키마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발화를 해석할 때는 그런 스키마나 프레임, 뭐 배경 지식 이거에 기대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키마나 프레임은 뭐 용어는 서로 다 다르게 사용을 하지만 이전 경험하고 문화적 규범의 기초에서 상호작용에 적용하는 기대 틀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대화, 뭐 병원에서 의사와의 대화, 혹은 구직 면접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발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틀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화 간 대화, 뭐 상호 문화 간 대화에서 이렇게 스키마나 프레임은 문화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스키마나 프레임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가정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이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주류의 정의나 주류의 그런 기대, 상식, 스키마, 프레임, 배경지식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할 경우에는 소수 공동체가 그것과 달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제 구어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크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 여기 나온 분포 분석하고 통제된 도출 판단이에요. 그래서 distribution analysis가 분포 분석, controlled elicitation of judgment가 이제 통제된 도출 판단인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약간 화행에서의 DCT하고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질적 연구처럼 대화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이제 분포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분포 살펴보기라고 해서 첫 번째 연구 방법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업턱이라는 그 발화 사례 하나의 발화 스타일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드라마나 혹은 약간 부잣집 여자애들 20대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뭐 가십걸 같은 드라마를 보셨으면 이 혹은 뭐 교환학생 가셨거나 약간 20대 여자애들이 말하는 그 말투를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문장의 끝을 올리는 그런 업톡, 상승 억양으로 말을 하는 미국 영어의 경우에요. 그래서 업톡이라는 거를 아마 금방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텐데 질문이 아니고 의문문이 아닌데 평서문의 끝을 네, 올림 억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I went to the mall today 이렇게 I went to the mall today 이거 약간 사례를 제가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확실히 아실 텐데요. 잠시만요. 보셨죠? 그래서 방금 보신 이런 말투 어떠셨어요? 알고 계신 말투였나요?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끝을 올리는 평서문의 끝을 올림 억양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거슬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특정 부류였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국의 좀 젊은 여성들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가 많이 10대들하고 20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게 밸리걸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 그룹, 특정 공동체 가 사용하는 말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캘리포니아의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잣집 딸, 쇼핑하고 남자친구 이런 거에 파티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부잣집 딸, 흔히 말하는 뭐 된장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된장녀라고 하면 확 와닿으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말투다라는 생각이랑 이렇게 같이 조합이 돼서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말투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화자들은 올림 억양의 질문이나 의문에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평서문이나 질문이 아닌 이제 평서문이 올림 억양 질문처럼 실현될 경우에 이제 많이 거슬렸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약간 미움을 받기 쉬웠던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올림 억양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성에 대한 예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 평서문을 올림 억양으로 말하는 게 여성어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감과 권위가 없는 방식의 말하기를 하도록 사회화됐기 때문에 이 계속 질문이 아닌 그런 발화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의문문의 억양을 사용한다라는 해석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반박당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예전 연구에서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 뒤에 언어와 성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 올림 억양으로 말하는 게 평서문을 올림 억양으로 말하는 게 여성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평가, 이게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교사나 학부모와 같은 약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좀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투 싫어, 말투 거슬려, 너네는 왜 우리랑 비슷하게 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잡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 사립대학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평서문을 위로 올려서 말하는 거 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스픽이라고 하는데 약간 쇼핑몰에 가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걸 반영한 용어예요. 그래서 머스픽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뭐 압구정에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스타필드 막 이런 데 가서 맨날 쇼핑하는 여자애들이 쓰는 그런 말투다라고 해서 머스픽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머스픽을 계속 어, 사용하면 그 굉장히 네가 조금 생각이 없어 보이고 머리가 텅 비어 보이고 별로 지적이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스픽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네가 나중에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커리어에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대요. 말투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면접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커리어 관련된 상황에서 이 말투 때문에 생각 없고 어,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인식이 생길까봐 대학 차원에서 마우스픽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약간 부정적 인식이 심한 그런 발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은 이 사회 언어학을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을 하는 이 연구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위주로 한 이런 20대들은 왜 모든 진술이나 평서문을 질문처럼 의문문의 억양으로 발음을 할까? 왜 그렇게 발화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한번 분포를 살펴보자. 이 위로 올라가는 억양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지 언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당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한번 객관적으로 연구자로서 관찰을 해보면 이런 업톡이 의사소통에서 어떤 역할, 기능을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루모어라는 이 학자는 젊은 여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상호작용하는 특정 공동체에서 대화 자료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뭐 이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대학생의 뭐 대학의 여학생 클럽, 그다음에 남학생 클럽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총여학생 이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사교 모임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sorority라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모임을 녹음을 하면 이 업톡에 약간 계신 층 혹은 이 업톡을 사용하는 사람 부류로 알려진 이 여학생 20대 여학생의 발화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학생 클럽 모임을 녹음을 해서 이 업톡 사용의 분포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설을 세운 게 첫 번째가 언어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의 그런 사용에 대한 변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올림 억양을 쓰는 게 모든 평서문에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하나 세웠고요. 두 번째가 이게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걸 비교해서 내가 일반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그런 격식성이나 형식성, 대화의 격식성, 대화의 주제, 참여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 업톡을 사용할 때와 그러니까 올림 영향으로 발화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의 중요한 변인이 바로 정보였어요. 정보의 상태. 그래서 내림억양으로 말을 할 때는
이미 공유된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내리먹양으로 평서문이라고 해서 다 올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20대 여성들이 이미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발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어제 쇼핑 갔다 왔다? 라는 식으로 네가 모르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새로운 정보, 신정보를 전달을 할 때는 이 평서문을 올림억양으로 발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올림억양과 내림억양 간의 변이는 이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앞서서 봤었던 그래비에서 봤던 것처럼 contextualization Q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맥적 단서로 작용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이 억양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보의 상태와 청자가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 억양으로 어떤 발화를 했을 때는 평서문을 올림 억양으로 발화를 했을 때는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의미와 정보를 새롭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리목양으로 발언을 했을 때는 이 정보는 주어진 것,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 올림억양 을 가지고 의미를 다르게 전달하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능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능은 짜증 유발의 기능 그러니까 뭐 그거를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용하는 방식이.